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도 중요하고요. 또 일자리를 유지하고 또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노사정위원회가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고 노동개혁에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 5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개혁이 아니다 개혁일 수도 있다라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이견이 큰 것이 바로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입니다.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자주 짚어봤는데요. 오늘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 4부 금요기획 계속 들어주시고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사실은 오늘도 이번 주 내내 사실 주시는 별로 안 좋았는데 좋았죠. 금요일장도 한 3포인트 빠지면서 1940선까지 후퇴를 했고요. 예. 최근 계속되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외국인들이 오늘도 한 2,500억 원, 그래서 8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공개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중에는 그래도 좀 올라가지 않았었나요? 요즘 모습이 아침에 이제 장이 시작할 때는 약간 좀 플러스로 시작을 했다가 점심 지나고 한 2시쯤 되면 마이너스로 되면서 어떨 때는 낙폭을 좀 축소하거나 이제 마이너스로 좀 돌아서는 모습인데 과거에도 보면 이제 아침에 세고 뒤로 약하면은 정강후약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체력이 안 좋다라는 거를 좀 수급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코스닥은 어떻게 끝났나요? 근데 사실은 이제 거래소 주가 빠지는 거는 최근 한 2, 3주 동안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는 아닌데요. 그동안에 이제 코스닥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주 들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거래소보다 더 많이 빠져서 4포인트 정도 빠진 65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 아무래도 코스닥은 그 제약바이오주들이 그 연말 주가 상승을 좀 이끌고 있었고 이게 대외적인 환경보다는 국내 어떤 실적이나 어떤 모멘텀 플레이가 좀 좋았었는데 관련주들이 주중반에도 급격하게 주가가 오늘도 업종 지수가 거의 3% 정도 빠졌기 때문에 급락세를 보이면서 안 그래도 거래소에서도 피할 데가 없는데 코스닥에 바이오나 제약주도 급락하면서 심리가 더 안 좋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지는 참 모르겠네요. 그냥 FOMC를 일단 지나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거고 이 악재가 이제 미리 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회의 끝나고 나면 좀 안도랠리가 나오지 않겠는가. 다만 이제 문제는 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그것만 기대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전체적으로 다 외국인도 8거래일째 팔고 코스닥도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분위기는 좋지 않았는데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인 종목이나 업종은 그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안 좋은 소식이 이제 눈에 띈다는 게 많이 빠졌냐 덜 빠졌냐 이 얘기여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좋은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거래소고 코스닥이 공이 제약 관련주가 가장 많이 빠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연말 배당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통신주가 상대적으로 좀 선방한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반등은 없었고 대부분이 이제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형적이네요. 연말에 가면 배당주에 조금 몰려주는. 사실 이제 배당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시장이 그만큼 갈 데가 없거나 실적이나 모멘텀을 기대할 게 없을 때 저희가 자주 쓰는 용어여서 말씀하신 전형적인 어떤 약세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통신주들의 그 상승폭은 컸나요? 네, 통신주는 오늘 전체 시장이 다 빠진 데 비해서는 한 2% 정도 올랐기 때문에 업종 중에서는 상당히 좀 특이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제 통신주가 원래 배당을 좀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요즘 또 실적 안 좋다 얘기가 또 많아가지고
배당 몇 프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실적을 볼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또 엇갈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주들이 오늘 많이 좀 빠진 것 같은데 한동안은 좀 오르지 않았었나요? 자동차주가? 요 한동안이란 말씀은 이제 한 달 정도 전인 네. 것 같고요. 예. 혹시 이제 그때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좀 많이 약세를 보여가지고 네. 한 막 1,200원 정도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이제 수출주들은 환율이 예. 약세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받는다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얘기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상당히 좀 이제 강한 모습, 그러니까 많이 예. 떨어져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뭐 1,180원대에서는 80원대, 환수에도 예. 그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환율하고 차트를 그리면 똑같이 움직인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그렇군요. 저는 이제 어제 삼성이 스마트카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차에 관심이 좀 쏠리나 했더니 전혀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삼성이 얘기하는 이제 스마트카는 이제 약간 IoT라고 불리는 네. 이제 전기전자, 전장 그렇죠. 쪽을 얘기하는 거라 예. 관련 삼성 그룹주는 올랐는데 오히려 이제 거기에서 상대적 수혜를 예상했던 LG 관련 주들이 급락을 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얘기하는 완성차하고 전에 삼성전자의 신규 사업 진출 뉴스는 좀 다른 얘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뭐라도 좀 불확실성도 거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쯤에 네네. 감사합니다. 예.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요한 뉴스네요. 제2의 경제 위기가 있을 거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최경환 부총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장담하셨나요? 장담했습니다. 장담 전혀 맞죠? 아니다. 어, 그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얘기해 주시죠. 네, 송년 간담회를 어제 했는데요. 네. 이제 기자들은 이제 말년 병장이다 뭐 이러면서 조만간 총선으로 하실 예정이어서 당장으로 제대 안 하셨대요. 네. 말년 병장 경제수장 뭐 이렇게 예. 이제 별칭으로 기사를 네. 많이 뽑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눈에 예. 가장 띄는 게 이 경제 위기설 IMF 위기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지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선방을 하고 있고 대내외 여건을 다 짚어봐도 IMF와 같은 사태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전혀 아니다. 예. 전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약간 얼핏 머리에서 치는 게 이제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오기 직전에도 위기 징후에 대해서 정부는 항상 아니다라고 그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저는 정말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닌지 예. 그때의 그 기억이 되풀이되는 건 아닌지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네. 이 뭐 세부적인 이제- 내용들은 뭐라고 하셨나요? 네, 이 올해 경제 성장률 뭐 3% 이제 넘었는데요. 이 수출이 잘 됐다고 했다면 네. 한국 경제가 4% 가깝게 성장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좀 긍정적인 평가들을 좀 내렸고요.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 전체가 교역량이 감소한 그런 외부 환경 때문에 어려웠던 거였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잘했다. 한국이 어렵다 그러면 전 세계 안 어려운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최경환 부총리가 스스로 이 경제 성적에 네네. 대해서 평가를 한 거는 이 3.3%의 성장률, 또 일자리가 53만 개가 창출됐다고 하고요. 벤처 창업 붐이 일어난 것, 이런 것 등은 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경제 관련 법안들 이런 게 좀 통과가 안 돼서 이 개혁 조치가 좀 미비했던 점을 좀 아쉬워했고요. 마지막까지 경제 관련 법안들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만 듣기에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 쉽지 않은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요. 예. 그렇죠. 네. 일자리 53만 개라는 게 다 질 좋은 일자리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고, 뭐, 그렇죠. 3%냐 4%냐 성장률보다는 우리의 어떤 그 생활에 밀접한 민생 경제들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얘기는 네. 혹시 안 하셨나요?
그런 얘기들까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고 이게 네. 송년 간담회다 보니까 약간은 좀 덕담 비슷하게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간 그런 수준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내년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좀 대외 여건이 계속 어려워질 수 있으니 긴장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 정도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최명현 기자 보시기에는 올해 경제하고 내년 경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올해에 우리가 메르스 사태 이런 것 때문에 돌발 변수로 좀 악재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내년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뭔가 돌발 변수가 나타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런 돌발 변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냐, 말 그대로 돌발 변수이기 때문에 알 수 없죠. 근데 약간 희망적인 그런 돌발 변수들이 좀 나타났으면 하는 예.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발요. 그런 말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요즘 많이들 이제 아시잖아요. 전화 딱 네. 오면은 네네. 그놈 목소리라고 해서 그 보이스피싱하는 목소리까지도 다 공개가 됐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연말에 아마 연말을 노리고 한 것 같은데 국세청이다 이러면서 국세 환급금을 수령해라 라는 네. 그런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국세청에서 이 뭐 사전적으로 이런 보이스피싱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을 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국세 환급금을 돌려주는 시기가 예. 됐기 때문입니다. 이 국세 환급금이라는 거는 이제 중간 예납을 했거나 원천 징수를 했던 그 세금 중에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낸 경우 이걸 돌려주는 것, 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같이 세금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그런 금액들이 있는데요. 이런 걸 국세청에서 돌려주는데 뭐 주소가 바뀌었거나 네. 또 안내문을 받고도 잊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국세청이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전화 안내도 하고 그럽니다. 네. 요 타이밍을 노려서 보이스피싱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로 이제 보이스피싱이 환급금 얼마가 돌려받아야 되니 뭐 계좌 입력을 하라든가 아니면 링크가 딱 걸리거나 그러는군요. 그렇죠. 예. 인터넷 주소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그 스미싱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문자로 안내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자에 인터넷 주소가 포함이 돼 있거나 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거는 100% 보이스피싱이니까 절대로. 이거는, 네. 예. 안내문이 오거나 이 전화 안내를 한다고 하고요. 이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이 환급금 조회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걸 통해서 조회를 하시고 관할 세무서 안내를 받으시면 우체국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안 오는 걸 보니까 저는 없나 봅니다. 저한테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 조금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네요. 오늘 점심값은 얼마 쓰셨어요? 저는 한 8,000원 정도 쓴 것 같은데요. 그래요? 커피는요? 네. 하루에? 커피는 얻어 마셨습니다. 얻어 마셨고. 어쨌든 그러면은 점심값으로 우리나라 중산층이 쓴다는 6,200원 이상을 쓰셨고 커피를 한 2잔 마시고 가족과 외식이 한 달에 2번 하고 이러면 중산층이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중산층일까요, 저희가? 사치를 좀 했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중산층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다라고 사실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조사 결과가 나면 늘 궁금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의 100세 시대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중산층의 정의가 뭐냐, 예. 중산층이란 과연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분석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OECD 기준으로는 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네. 50에서 150%, 그러니까 소득을 1등부터 100등까지 쫙 놨을 네. 적에 50등 가운데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50% 정도, 요 범위를 이제 중산층이라고 네. 계산을 했는데요. 요걸 기준으로 한국의 이 소득 그 중산층을 살펴봤더니 그들의 생활 패턴이 이런 거랍니다. 31평짜리 집 한 채를 갖고 예. 하루에 7시간을 자고 8시간을 일하고 예. 가족과 외식은 한 달에 2번, 점심값 6,200원, 커피는 2잔. 예. 수익은 월 평균 374만 원, 예. 자산은 2억 3천에 부채 1억 원, 사교육으로 매달 37만 4천 원. 모임은 한 달에 2-3번 정도 갖고 네. 경조사에 매달 8만 원 정도를 쓰는 게 중산층의 생활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지 중산층이에요? 이거 이제 평균치로 해서 예, 이제 대략? 하나를 만든 예. 거고요. 네. 이
아까 말씀드린 50번째라는 50분위의 소득이 375만 6천 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걸 기준으로 위아래 50에서 150%를 따지면 187만 원부터 563만 원. 네. 이 사이가 이 중산층의 범위에 해당되는 거라고 합니다. 위쪽은 그런 대로 이해가 되는데 아래쪽은 약간 좀 까리하기도 하네요. 살짝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전적인 그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해본 거니까 그런 거고요. 심리적인 중산층은 다르죠?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연 내가 중산층이냐라는 얘기를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물어본 게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한 60에서 70% 정도가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요 50에서 150%에 해당하는 그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물어봤을 적에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중산층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니까 한 70%가 중산층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게 1988년, 1989년 요 정도 때 그렇게 그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2007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20%가 중산층이라고 대답을 줄어들었군요. 예. NH증권에서도 이번 조사를 하면서 1128명에게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이 중에 19.8%만 중산층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1980년대 후반이 국민소득이 GDP, 1인당 GDP가 4,500달러였고 지금은 한 28,000달러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되레 심리적으로는 중산층이 더 줄어든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중산층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다음으로는 그러니까 80년대는 고속 성장을 하던 시기였고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자산이 계속 늘어나니까 좀 안정감이 있었다 그러면 그렇죠. 지금은 저성장 시대여서 돈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가 계속 불안한 게 주거 안정도 뭐 누구나 누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영향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 하루에 8시간 훨씬 더 많이 일하고 7시간도 못 자고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되질 않습니다. 일본 직장인은 근데 올해 보너스 좀 많이 받나 봐요? 상대적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예. 그 니혼게 기자의 신문이 겨울 보너스 조사를 벌였는데 일본 직장인들의 연말 보너스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80만 1,160엔 정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75만 원 정도인데요. 맞네요. 80만 엔을 넘긴 게 200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기업들이 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일본이 이제 아베노믹스로 해서 엔저를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면서 일본 수출 기업들이 좀 수익이 좋았고요. 업종별로 34개 업종 중에 28개 업종이 이 보너스가 올라갔다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 업종에서 오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제조업들이 특히 많이 늘었고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매와 철도 업종 이런 쪽도 좋았다고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 전기 외에도 화학 섬유 이런 쪽이 좋았고요. 이 소매 업종에서는 인력 확보를 위해서 보너스 경쟁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이 셀러리맨들이 즐거운 연말을 보낼 것 같습니다. 훈훈하군요,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올겨울은 르노 삼성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겐 봄입니다. 봄처럼 기분 좋은 혜택. 르노 삼성 자동차 고객 누구나 취득세 100만 원 지원부터 밸류박스 조건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12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르노 삼성 자동차. LPG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책과 영화를 통해서 경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신간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팔아라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고요. 경제영화관 시간에는 이제 7번째 에피소드가 개봉을 곧 하든가요? 스타워즈입니다.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합리적 기대 이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금요일 생생경제 2부 시작은 상식 퀴즈를 통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오늘의 경제 상식 퀴즈입니다. 기간제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기간제법. 그리고 또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취지의 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비정규직 사용 제한 기간을 그동안에는 2년으로 해놓고 있었는데요. 정부 여당에서 이걸 좀 더 늘리는 방안을 개선안이라고 내놨죠. 2년보다 몇 년 더 늘리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10년, 2번 6년, 3번 4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보다 몇 년을 늘려서 몇 년까지 이 보호가 될 수 있느냐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보기가 1번 10년, 2번 6년, 3번 4년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오늘 방송 끝나는 오후 5시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번 10년, 2번 6년, 3번 4년입니다. 오늘 참여해 주시면은요, 추첨을 통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경제 신간,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 한 통, 또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리겠습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 신간. 네, 금요일에 만나는 경제 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건가요? 예, 오늘 책은요, 밀레니얼 세대에게 팔아라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또 마케팅 책인가요? 마케팅 책입니다. 네. 이 마케팅에서 시장 분석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혹은 서비스를 고심을 할 때 누구에게 팔아야 되는가를 알아야지만 그럼요. 그거에 맞춰서 어떤 물건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점점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사실 특정 아이템이 모든 세대에게 잘 팔린다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일단 한 세대에게서 폭발적인 판매가 일어나면 이게 전염이 되거든요. 바로 이 밀레니얼 세대를 먼저 공략하면 그런 물건을 만들어내면 저 여기 안 속하죠. 저도 속하지가 않는데요.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어난 그러니까요. 세대인가요? 이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에서 2000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지금 아주 젊은이들이군요. 그렇죠. 현대 1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연령대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밀레니얼 세대를 일컫는 용어가 사실은 Y세대. 네. 있었죠. 혹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도 불리죠. 그렇죠. 그들은 그냥 정말 네이티브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인구가요, 10년 안에 약 25억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얼마나 차지하게 되는 건가요? 전 세계 노동 인구로 이야기하면 전체의 75%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들의 지갑을 열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를 뛰어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소비 세대가 바로 이 밀레니얼 세대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이미 이 세대에 대한 연구와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유명 기업들, 애플, 나이키, 페이스북, 아마존, 사실 이런 세대들을 공략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최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타깃도 아니군요. 네, 요즘 이 세대들 1980년부터 2000년까지 태어난 선수들을 보면은 정말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상이 디지털부터 시작해서 디지털로 끝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은 광고회사 부사장과 밀레니얼 세대인 변호사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함께 이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성향과 트렌드를 공동으로 분석하고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통계 자료와 설문조사 결과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는 기존의 마케팅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인터넷, SNS의 발달과 함께 해온 이들은 사실 어떤 세대와도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말 우리에게는 전단지 나눠주고 1+1 해요. 이러면 막 전 그냥 막 흥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사실 뭐 해시태그라든지 뭐 맞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반응하는 세대. 그렇죠. 예. 전혀 다른 거에 반응을 보이고요. 예.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네.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상품을 구경한 후에 네. 그 자리에서 안 사죠.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하던가 아니면 예. 돌아오는 길에 모바일을 통해서 구매를 하죠. 자, 그렇군요. 이것만 해도 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참여와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서 기업이라든가 브랜드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광고라든가 홍보에 반응하기보다는 쌍방향 소통을 선호하고 또 보상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인터랙티브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책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써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몇 년 전 홍보면에서 대실패를 겪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당시 기타 파손하는 유나이티드 항공과 같은 비난 쪽 기사가 쏟아졌던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유나이티드 항공편으로 옮겨지던 캐나다 가수 데이브 캐롤의 테일러 기타가 몸통이 파손된 채로 도착지 공항 짐 찾는 곳에 도착했다. 왜 기타가 파손돼 있었을까? 캐롤과 승객들은 항공사의 수화물 담당 직원이 활주로에서 짐을 다룰 때 기타를 던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캐롤의 목격담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측은 피해 보상을 거부했다. 캐롤은 이메일을 통해 여러 번 항공사 측에 보상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신의 불만을 노래에 담아 유튜브에 올리는 것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노래와 동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 압박으로 결국 항공사는 캐롤에게 사과하고 보상을 해주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이미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후였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캐롤과 진심으로 소통했다면, 그래서 처음부터 손해보상을 해주었다면 대중의 반발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 유나이티드 이 사례는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유나이티드에 이런 걸 만들어서 올릴 걸 그랬어요. 짐이 늦게 왔거든요. 아, 그런 적이 비행기는 있으셨어요? 왔는데 짐이 안 온 거예요. 유나이티드를 많이 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저는 이제 화가 나니까 컴플레인 카드를 달라. 아하. 근데 이거 정말 밀레니얼 세대답지 않은 그렇죠. 일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 밀레니얼 세대의 이런 소통 예. 방식이 사실 대기업들에게는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예. 그 공간 안에서 퍼져나가고 그럼요. 예, 기업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컴플레인 카드 하나 받아가지고 적어내는 것보다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반응이 예. 다르겠죠. 네. 그러면은 이들은 적극적으로 정말 참여를 하는 소비자들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뭔가 자기들이 어떤 걸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무언가를 기획하기도 하고 예, 고안하기도 합니다. 책에 그렇죠. 보면 그러한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세계 1위의 면도기 브랜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질레트? 예. 예. 2012년에 광고를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잘 나가는 영화 배우들을 모델로 내세운 그래요? 광고를 내세웠습니다. 예. 근데 이 광고를 본 30대 초반의 마이클 더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불만을 느꼈어요. 왜요? 왜냐하면 사실 면도기 써보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되게 면도날이 비쌉니다. 면도날이 비싸요, 진짜. 예, 면도날 한 번 가려면 이게 개당 이게 얼마짜리지? 한 5천 원 정도. 저도 하는 것 알아요, 같아요. 사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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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에 불만을 느낀 이 젊은 더빈이 네네. 유명인의 광고가 제품값을 높이는 요인이 될 높인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던 가운데 친구에게서 아시아에서 제작한 품질 좋고 저렴한 면도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걸 내가 직접 한번 아이디어로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세계 1위 브랜드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아시아의 좋은 제품들을 갖고 와서 온라인 회원제로 싸게 파는 서비스 업체인 달러 쉐이브 클럽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고 그래요. 창업을 했군요. 그래요. 예, 예. 그리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광고 콘티를 짜고 모델로 출연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그 비싼 네, 네. 면도기 제품에 대한 불만을 코믹 표현한 동영상 광고를 찍었습니다. 이걸요 유튜브에 올렸어요.
예, 효과 기대되네요. 순식간에 예. 1,000만 명 이상의 뷰어가 생겼고 회원이 1만 2천 명을 확보를 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에 친숙하고 뭔가 유머라든가 이런 것에 반응을 보이는 네.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책에도 소개가 되고 있는 합리적이네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했으면 당연히 그 인건비, 마케팅비를 엄청나게 써야 되니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정말 참여적이고 이거는 직접 창업까지 나선 사례가 되는데 맞습니다. 이들의 좀 밀레니얼 세대들의 다른 특징들은 또 어떤 게 있나요? 예,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닌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의 친구와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요. 이게 굉장히 이들에게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이게 전문가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친구들의 의견을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언론은 불신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예. 소비자가 아니라 직접 참여자가 되고 그리고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낭독처럼 프로슈머, 직접 네. 생산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상품 개발이나 마케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이 특성들을 기업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네. 그러한 어떤 동기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다국적 기업들도 보면은요. 예전에 파워블로거를 많이 이용했잖아요. 네. 이제는 인스타그램에서 엄청난 팔로워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제품을 주더라고요. 네, 써서 올려라. 좋죠. 그리고 해시태그 달아라. 맞습니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그게 이제 돈이 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던데 그렇죠. 기업들의 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관계지향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예.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가정에서 일종의 기술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한 세대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거기서 폭발적으로 판매가 일어나면 네. 이게 이제 다른 세대에게 확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실 집에 이 밀레니얼 세대 말고 기성 세대들은 디지털 기기에 친숙하지가 못합니다. 왜 이러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컴퓨터 계신데요. 잘 압니다. 예.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예. 휴대폰, 컴퓨터, TV 같은 전자기기 살 때도 뭘 사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직원이 권하는 걸 사거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밀레니얼 세대들이 바로 적극적인 집안에서의 기술자 역할을 하고 의견 제시를 통해서 부모들의 의사 결정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실 아동 그림책을 아동들이 좋아하는 책을 만들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엄마들이 좋아하는 책을 엄마들이 만들어야 되는 좋아하는 거 책. 똑같은 예.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여러 가지 IT와 관련된 것들도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을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들이 함께 사서 어떤 마케팅에 그러게요. 사용될 수 있는 전략이 된다라는 예. 건데요. 이 밀레니얼 세대는 의견 교류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도 하고 또 모험을 즐기고 뭔가 좀 여행이라든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라는 네. 이야기도 소개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 팔까가 아니라 어떻게 참여시킬까를 고민하라. 이것들이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하는 가장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예. 책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완전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네, 이번에는 영화 속에 녹아있는 경제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영화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인가요? 네, 제가 퀴즈를 내드리고 싶은데요. 내보세요. 네, 이번 달에 나옵니다. 10년 만에 7번째 시리즈로 된 영화인데 예. 많은 영화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국 영화도 물론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스타워즈죠. 맞습니다. 예. 이 영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아마 이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7번째 에피소드죠. 네, 예. 첫 편이 1977년 새로운 희망 이 제목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온 게 2005년
시수의 복수인데 여기까지 현재 6편의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뭐 이 영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좀 독특한 게 네. 3, 4, 5부가 먼저 제작이 되고요. 4, 5, 6부가 4, 5, 6부가 먼저 제작이 되고 네. 그리고 나서 16년이 지난 뒤에 1, 2, 3이 개봉되는 네, 그런 영화죠. 조지 루카스는 1970년대 기술력으로는 에피소드 1, 2, 3을 먼저 제작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컴퓨터 그래픽이 기술이 충분히 발전할 때까지 기다렸다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스타워즈의 제일 출발 스타워즈 에피소드 1편 보이지 않는 위험을 골라봤습니다. 네. 나온 순서대로 보면 이제 4번째 작품이 됩니다. 박병규 기자는 어떤 순서로 보셨어요? 4, 5, 6 보시고 1, 2, 3 가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4, 5, 6 보고 네. 1, 2, 3 1편과 2편, 심지어 3편까지 과감히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저는 다시 보고 다시 처음부터 1, 2, 3 다시 봤습니다. 왠지 그러셨을 것 같네요. 예, 네. 그 프리퀄이 좀 이렇게 뭘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에피소드 1이니까 맨 출발점을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 전체 배경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에피소드 1편인데요. 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은하계 저편 네. 이렇게 항상 시작되죠. 좋아요. 무역 항로를 독점하려는 무역연합이 이제 공화국 소속의 나부 행성을 공격을 합니다. 네. 이 공화국에는 이제 아미달라 영이 있는데요. 나탈리 포트만이죠. 맞습니다. 네. 이 그 행성에 이제 공화국에서 제다이 2명을 보냅니다. 지키기 위해서요. 제다이 콰이곤 그리고 이제 그의 제자인 오비안인데 이 아미달라 여왕은 이 2명의 제다이의 보호 속에서 이제 공화국 의회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역연합의 공격을 받고 급히 타투인이라는 행성을 피하는데 여기서 당시의 노예 소년인 아나킨을 만나게 됩니다. 네. 이 아나킨이 나중에 아주 무시무시한 분이 되죠. 다스베이더. 네. 이건 맞습니다. 다 아니까. 네.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계속 이 영화 얘기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나킨이라는 애가 뭐 그냥 버려졌거나 그러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스베이더가 될 수 없겠죠. 네. I'm your father도 못하고. 맞습니다. 그랬을 텐데 이 콰이곤하고 아나킨이 만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이제 제다이가 고장난 그 우주선을 고치러 가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아나킨이 제가 우주선 경주대에 나와가지고 우승해서 이 상금을 제다이에게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영화가 사실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또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좀 영화에서 빠져나와서 경제 이야기는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 네, 이제 아나킨이 이 우주선 경주에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돈이 없습니다. 참가비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제다이 콰이곤이 자신의 그 수리해야 될 전투기를 그러니까 우주선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립니다. 만약에 아나킨이 우승하지 못하면 아예 제다이들은 공화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 오비안은 우승 못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큰 도박을 하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콰이곤은 괜찮아 믿어봐 이러면서 이제 밀어붙입니다. 이렇게 그 콰이곤이 승부수를 던질 수 있었던 이유 경제학에서 보면 합리적 기대 이론에 따라서 움직였다 이렇게 합리적 기대 이론이요? 네. 그냥 이 아나킨을 잘 봐가지고 그냥 다 건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충분히 이제 콰이곤 입장에서는 아나킨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우승을 예측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 합리적 기대 이론이란 그 가게나 기업 등 우리 그 경제 주체들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경제 상황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이 예측에 맞게 대응을 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하나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예측에 따라서 또 경제가 또 움직인다 뭐 이런 의미까지도 볼 수 있는데요. 1970년대 이 이론이 나왔습니다. 이 경기 침체 때 그 단기적인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쓰면 경기가 살아난다. 이게 이제 케인즈 학파들의 주장이었는데요. 이게 틀렸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이론으로 쓰였습니다. 즉 그 정부가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풀면 은행은 앞으로 이 경기가 풀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해서 금리를 미리 올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돈을 더 빌리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되면 실업은 그대로고 물가만 올라가게 된다. 즉 그 정부의 이런 현 상황만 보고 투입했던 정책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합리적 기대 이론이 나왔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적용이 되죠?
네, 우리 주식시장에 나오는 말 중에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판다.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네, 이 소문이라는 게 앞으로에 대한 기대죠. 예측. 이 기업이 뭔가 잘 될 거다. 투자를 많이 할 거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바로 주식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뉴스는 그것이 이제 완료됐을 텐데 통상 이렇게 이제 완료가 됐을 때를 보면 주가가 떨어지든가 그냥 보합을 유지를 합니다. 주식은 통상 경기나 기업 상황에 이제 선대응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 바로 이제 주식시장도 바로 합리적 기대 이론에 움직이는 대표적인 시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 시장은 제가 오랫동안 봐와도 늘 좀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선반영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것도 약간은 이런 것들이 통하죠? 네, 거의 비슷하죠. 일단은 뭐 정부가 경기 부양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이 소식만으로도 뭐 이렇게 그 관련 뭐 주식뿐만 아니라 땅값들도 이제 땅들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주 2공항 때문에 그쪽이 또 들썩들썩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경기 부양용으로 대출을 많이 늘린다 그러니까 또 집값이 먼저 뛰어버리는. 그러니까 뭐 사실 땅도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소문이 날 때 미리 사놔야 나중에 개발 이익에 대한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논밭이지만 이 땅이 머지않아서 이제 개발될 거라는 믿음 그리고 가능성 요것 때문에 투자자들 혹은 투기꾼들이 이제 땅을 사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논밭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개발될 수 있다는 예측, 무게를 두는 것 이게 바로 합리적 기대 이론입니다. 근데 제주 땅은 굉장히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개발이 영원히 안 될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결혼 시장에서도 이게 적용이 된다고요? 네, 뭐 결혼 또 어떤 경우는 이제 회사에 우리가 입사를 할 때, 회사를 선택을 할 때도 여러 합리적 기대 이론이 많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요? 즉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어떤 상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지금 이 사람의 현재 모습보다는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결혼을 선택할 때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좀 많다. 박병근 기자는 그렇게 결혼하셨어요? 여러 가지 다 살펴보겠죠. 저는 당시에 그 사람을 봐가지고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달라질 거다 생각을 하면 또 결혼 원하겠죠. 입사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 좀 잘 나가는 회사가 있고 앞으로 잘 나갈 회사가 있다면 이 선택을 할 때 또 역시 여러 가지 또 판단하게 되겠죠. 그때 이제 미래에 대한 합리적 기대 이론 이걸 적용할 그런 개연성이 많이 커집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약간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약간 있는데 다시 영어로 돌아가서 이 콰이곤, 제다이 콰이곤의 합리적 기대 이론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과연 정말로 이 콰이곤의 생각이 그냥 뭐 마냥 믿었던 거냐? 사실 처음에는 아나킨의 눈빛, 아나킨의 말을 보고 이 아이가 우승할 수도 있겠다는 사실 신뢰가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킨의 혈액을 채취를 해가지고 미디클로리언이라는 이 수치를 검사를 합니다. 이 영화상에서 이 미디클로리언 수치가 높으면 아주 제다이의 포스가 뛰어난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이 포스 뛰어나면 틀림없이 우주선 대회에서 우승할 거다라고 이제 콰이곤은 이제 우승을 확신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전재산인 우주선을 내놓는데. 사실 이제 이 그 콰이곤과 이제 계약을 했던 상대방 이제 고물상의 경우는 콰이곤이 이제 멍청한 결정을 했다 이런 믿습니다. 한 번도 아나킨은 우승한 적이 없었고 상대방은 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콰이곤은 충분한 자신의 예측 능력 그리고 이제 정보를 갖고 판단을 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단순한 도박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게 바로 이제 합리적 기대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나킨의 그때의 어렸을 적의 눈빛을 영화로 봤던 걸 생각하면 전혀 다스베이더가 떠오르지 않죠. 그러길래요. 7편 보고 나서도 또 경제 이야기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한 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 있습니다. 잠시 후 3, 4부는 예고드린 대로 금요기획에서 지금 가장 뜨겁게 얘기되고 있는 노동법 개정 그중에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쟁점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치열하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